하루 만에 200조 원이 공중에 떴다가 사라졌습니다. 전쟁이 났을까요? 금리가 갑자기 올라갔을까요? 삼성전자가 실적 쇼크를 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업 뉴스도 없었고 경제 지표도 없었고 그냥 평범한 하루가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딱 두 종목이 합쳐서 200조 원이 하루에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00조 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 회사 시가총액이 지금 1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조 원이면 LG 에너지 솔루션 두 개가 하루아침에 상장 폐지됐다가 다음날 다시 재상장되는 규모예요. 그런 일이 아무런 뉴스도 없이 그냥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반도체 경기가 불안한 거 아닌가? 아니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실적이 나빠진 건 아닌가?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닙니다. 이건 기업 이야기가 아니에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어느 순간부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타겟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세 층으로 풀어볼게요. 첫째, 왜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10%씩 움직이는 건가? 둘째, 그 뒤에서 무슨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가? 셋째, 그렇다면 지금 이 주식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5월 27일을 기억하세요. 예전에는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한 분들이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환율이 400원을 넘어가면 외국인들이 달러 자산으로 이동하니까 주식을 좀 줄여야겠다. 유가가 8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항공주가 좋겠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오면 성장주 비중을 늘려야겠다. 그런 읽기 가능한 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틀이 지금은 작동하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틀에 더해서 전혀 다른 힘이 하나 더 생겼어요. 한국 주식시장에는 5월 27일 전과 후가 있어요. 그날 이전에는 우리가 알던 변수들이 작동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이 주식을 팔겠구나, 기다려야겠다. 유가가 내려가면 항공주를 봐야겠다.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 성장주를 줄여야겠다. 뭔가 익히는 논리가 있었어요. 시장이 교과서대로 움직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흐름의 이유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5월 27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내 시장에 본격 도입됐고 그 순간부터 그 논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환율도 유가도 금리도 아닌 다른 힘이 시장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 조정 장면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KOSPI가 0포인트를 향해 올라가던 지난 랠리 때 삼성전자는 34만 원에서 37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딱 3만 원, 수익률로 따지면 약 9% 정도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됐냐면 220만 원에서 29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70만 원 상승. 수익률로 약 32%입니다. 삼성전자보다 3배가 넘는 수익률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반도체 시장을 바라보는 두 회사인데 한 회사는 9% 가고 한 회사는 32% 간다? 이게 기업 실력 차이로만 설명이 됩니까? 실적 차이만으로는 이 격차가 나오지 않아요. 두 회사 모두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데 수익률 격차는 3배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이냐? 답은 수급입니다. 그것도 국내 수급이 아니라 홍콩에서 들어온 파생 수급이에요. 홍콩에 CSOP라는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작년 10월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홍콩 시장에 상장시켰어요. 처음엔 조용히 시작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지금 이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하나의 규모가 150억 홍콩 달러예요. 하나로 환산하면 2조 원이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ETF 하나가 홍콩에서 가장 크다는 기존 트랙 펀드와 맞먹는 수준이 됐다는 겁니다. 그 트랙 펀드가 한때 200억 홍콩 달러였는데 지금은 150억 달러로 쪼그라들었고 하이닉스 ETF가 이미 같은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SK 하이닉스를 사고 파는 사람이 더 이상 한국 투자자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홍콩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쓰면서 이 주식의 방향에 베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인데 글로벌 파생 상품 시장의 일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파생 시장은 실물 주식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극단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상한 대목이에요.
단일 종목 ETF는 일반 ETF가 아닙니다. 이게 절반은 주식이고 절반은 선물 파생 상품이에요. 그래서 일반 주식처럼 내가 회사가 좋아서 산다가 아니라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레버리지로 베팅한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감마 스퀴즈입니다. 감마 스퀴즈. 이름은 어렵지만 역할은 의외로 단순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편의점에서 1영원짜리 과자를 파는데 그 과자를 살 수 있는 쿠폰이 있어요. 사람들이 과자가 아니라 쿠폰을 미친 듯이 사기 시작하면 쿠폰 가격이 3영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 과자는 1영원인데 이게 감마 스퀴즈예요. ETF의 실제 순자산 가치보다 ETF 자체의 시장 가격이 훨씬 더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SK 하이닉스에서 정확히 이 일이 벌어졌어요. 단일 종목 ETF로 돈이 너무 빠르게 몰리면서 실제 순유입 자금보다 운용사가 평가하는 ETF 가치가 폭등해 버린 겁니다. 전문가들이 계산해 보니 15조에서 20조 원 규모의 평가 차이가 발생했어요. 15조 원이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중견조선사 한 곳의 연간 매출 규모입니다. 그게 ETF 평가 오차로 생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운용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고평가된 물량을 팔아야 해요. 안 팔면 손해니까요. 그래서 며칠에 걸쳐서 하루에 수천억씩 SK 하이닉스를 조용히 매도하는 겁니다. 그 매도 물량이 주가를 누르고 그 눌린 수급 중 일부가 삼성전자로 이동하고 삼성전자가 오르면 또 다시 매도가 나오고 이 흐름이 반복되면서 아무 뉴스도 없는 날에 두 종목이 하루에 10%씩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크게 흔들리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어요. 기업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이 두 회사가 너무 커져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레버리지를 통해 흔들 수 있는 크기의 타겟이 돼버린 거예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약이 0조 원, SK 하이닉스도 이 0조 원 가까이 됩니다. 합치면 0조 원.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0조 원 가운데 3분의 1을 딱 두 종목이 차지하는 겁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나라 대표 주식 시장의 절반 이상을 딱 두 기업이 차지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거의 최상위권이에요.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두 회사의 하루 움직임이 한국 주식시장 전체를 흔드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요, 지금부터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원화를 타겟으로 삼았잖아요. 원화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걸 알고 대규모 공매도로 원화를 흔든 거예요. 우리한테 외환 보유고가 없다는 걸 알고 그걸 노린 겁니다. 그 결과가 IMF였습니다. 지금은 그 타겟이 달라진 거예요. 원화 대신 시총이 0조짜리 반도체 주식 2개가 타겟이 됐어요. 공격 방식은 레버리지, ETF 수급 왜곡이라는 훨씬 세련된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 동시에 가장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은 단기적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글로벌 ETF 시장이 더 성장할수록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더 다양해질수록 이 흔들림은 오히려 구조적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이야기의 바탕에는 HBM이 있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이름은 어렵지만 역할은 의외로 단순해요. AI가 엄청난 속도로 계산을 하려면 데이터를 순식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메모리가 필요한데 기존 메모리로는 그 속도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나온 게 HBM입니다. 일반 메모리가 단선도로라면 HBM은 8차선 고속도로예요. 엔비디아 GPU 한 대 안에 이 고속도로가 여러 개 묶여 들어가는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이 시장에서 HBM 3위 12단 기준으로 5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엔비디아 H100에 들어가는 HBM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해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7세대 HBM 420단 샘플까지 제공했어요. 420단을 쌓는다는 게 얼마나 정밀한 기술이냐면요. 종이 한 장이 0.1mm입니다. 420장을 쌓으면 4.2cm가 돼요. 근데 반도체에서는 이걸 손톱만한 칩 안에 넣는 거예요. 그 정밀도를 40년 동안 갈고 닦아온 게 지금 평택, 이천,
화성 공장에서 밤새 일하는 엔지니어들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HBM사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올리려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다음 세대 GPU인 베라루빈에 들어가는 HBM사에 삼성이 빠르게 편입되면 실적 추정치가 상향될 수 있는 구조거든요. 노무라 증권이 삼성전자 목표가를 59만 원에서 67만 원으로 올린 배경 중 하나가 바로 이 HBM사 매출 인식 가속 기대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기술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한국이 1980년대에 메모리 반도체에 처음 진입했을 때 일본 도시바와 NEC가 이미 10년 이상 앞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한국이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바 메모리는 웨스턴 디지털에 팔렸고 일본 D램 산업은 사실상 사라졌어요. 그 자리를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채우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한 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그 공학의 축적이 지금 HBM에서 두 번째 챕터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로 300조 원, 내년은 400조에서 500조 원까지 보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이 목표가를 67만 원으로 올렸고 국내 다올 투자증권, KB투자증권도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추정치에는 변수가 숨어 있어요. 충당금 문제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노사 합의를 하면서 성과급 총액이 약 40조 원 규모로 정해졌는데 이걸 회계상 충당금으로 처리하면 영업이익에서 빠집니다. CT 보고서에 따르면 이 충당금이 2분기에 약 20조 원, 3분기에 또 약 20조 원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분기 영업이익 90조 원 전후 기대치가 70조 원대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충당금은 회사가 돈을 못 번 게 아니에요. 번 돈의 일부를 나중에 지급할 걸 미리 빼놓은 거거든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요. 노무라 같은 증권사는 이걸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목표가를 올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숫자가 시장 예상보다 크게 나오면 단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점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목표가 수십만 원에 집착하기보다는 7월 2주차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판단을 업데이트하는 유연함이 더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식을 가진 분들에게는 실제로 어떤 의미일까요? 퇴직금 일부를 넣어두셨거나 적금 대신 사두셨거나 오랫동안 들고 계신 분들, 이 변동성을 보면서 밤잠을 못 자셨을 거예요. 주가가 10%씩 움직이면 공포가 오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한 가지만 가져가세요. 주가가 흔들린 이유가 내 기업이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내 기업이 너무 커져서 글로벌 파생 시장이 흔드는 대상이 된 것이에요. 이 차이가 행동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나쁜 기업이라서 팔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수급이 만들어낸 단기 변동이에요. 오히려 이 구조를 이해하는 투자자에게는 흔들림이 편입 기회가 됩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본주 기준 10에서 15% 하락 구간이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337만 원까지 갔던 삼성전자가 30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을 때, 300만 원을 넘었던 하이닉스가 260만 원대로 내려왔을 때 그게 기회였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30만 원에 사신 분들의 심리적 목표는 보통 45만 원 근처에 형성돼요. 삼성전자가 45만 원이면 KOSPI는 1만 포인트를 훌쩍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주봉 기준으로 27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굳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체 자산 중 70%는 장기 계좌로 가져가고 30%는 단기 변동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나누는 접근도 있습니다. 장기 계좌는 주봉 지지선 이탈 여부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15% 내외 하락 구간에서 조금씩 담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면 매일 주가를 들여다보며 흔들릴 일이 줄어들어요. 하이닉스의 미국 DR 상장 이야기는 지금 보도 수준의 이야기지만 단발로 끝나지 않을 스토리입니다. DR 상장이 실현되면 글로벌 기관 투자자 편입 유니버스가 넓어지고 멀티플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겨요. SK 하이닉스는 최대 주주인 SK 스퀘어가 20%를 확보하고 있어서 지배구조상 신주 발행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삼성생명 8%, 삼성물산 5% 등으로 지분 구조가 복잡해서 같은 방식으로 DR 상장을 진행하려면 변수가 더 많은 상황이에요.
이 DR 스토리는 단기 ETF 수급 혼란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중장기 주가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이게 개인 투자자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20.8%인데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워낙 크게 올라 있다 보니 이 비중이 초과됐어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조금씩 팔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200억, 300억씩.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리밸런싱이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추가 매도 물량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가 빠질 때는 국민연금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오를 때는 국민연금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주가 상승의 속도 조절 변수로 국민연금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주식이 일직선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중간에 한 번씩 숨을 고르는 흐름이 나오는 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끝내고 나면 그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그때부터는 다시 수급이 살아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6월 말에서 7월 초 이 시점이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좀 보이시나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변동성에는 최소 3가지 힘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어요. 첫째, 홍콩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감마 스퀴즈 수급 흔들림. 둘째, 국민연금의 목표 비중 리밸런싱. 셋째, HBM사 베라루빈 편입 속도에 따른 실적 추정치 변동. 이 3가지가 섞이면서 하루하루 주가가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환율이나 유가로 단순하게 익히던 시대가 끝났다는 게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함정이 하나 있어요. 목표가 집착입니다. 증권사마다 삼성전자 목표가로 50만 원, 60만 원, 67만 원, 심지어 70만 원이 나와요. 이 숫자들은 실적 추정치에 대한 기대치가 바뀌면서 달라지는 것들이거든요. 오늘은 67만 원인데 다음 분기 실적 발표 후에 영업이익 추정치가 내려가면 목표가가 6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분석이 업데이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보고 언제 팔겠다는 결정을 미리 세우기보다는 기업의 투자 의견이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보는 게 더 현명합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양쪽 다 투자 의견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단기 변동성을 공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구조를 이해하고 담담하게 지켜보는 게 더 나은 접근입니다. 그리고 잠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변동성의 여파가 어떻게 다른 주식들의 영향을 미치는지도 짚어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5월 27일 이후로 코스피 지수는 8,500포인트 부근을 유지했는데 그 아래 개별 종목들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배터리 주식, 자동차 주식, 화학 주식 전부 다 6개월 내내 조용히 빠졌어요. 지수는 제자리인데 다른 종목들은 5월 대비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 단일 종목 ETF로 수급이 몰리면서 다른 종목들에서 자금이 빠져나갔기 때문이에요. 현대차를 예로 들면 50만 원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현대차가 나빠진 게 아니에요. 6월에 협상 시즌이 들어가고 기관들이 노조 리스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데다가 하이닉스로 수급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자금이 빠진 거예요. 현대차는 장기 관점에서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가 기업 본유의 가치이고 45만 원 이상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소프트웨어 가치가 붙는 영역이에요. 50만 원이라면 가격적으로는 매력이 있는 구간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진정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눌려있던 다른 섹터들의 반등 기회가 열릴 수 있어요. 그게 이번 장에서 두 번째로 읽어야 할 흐름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본 그림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제 더 이상 한국 주식 시장 안에만 머무르는 기업이 아닙니다. 시총사 영조 원이라는 무게를 갖게 된 순간 이 두 회사는 글로벌 파생 시장이 흔드는 대상이 됐어요. 아무 뉴스가 없는 날에 10%가 움직이는 건 기업이 흔들린 게 아니라 그 무게를 노리는 자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1997년에 원화가 타겟이 됐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 2개가 타겟이 됐어요.
그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변동성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공포만 보입니다. 정체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 흔들림이 오히려 구조를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기업은 타겟이 되지 않아요. 타겟이 됐다는 건 그만큼 크고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1980년대에 무명이었던 한국 반도체가 40년 만에 전 세계 헤지펀드가 베팅하는 대상이 됐다는 것, 이게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자산이 가장 크게 흔들린다는 것, 그게 성장의 대가이자 이 시장에서 우리가 계속 이해해야 할 이유입니다.